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9일입니다. 혹자들은 629라고 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6월의 어느 한 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다른 방송 일정이 없고, 오히려 요즘 여러분 많이 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은 KBS 1라디오 생방송 오태훈의 시사본부 하나 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시간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범죄사회학, 저기 보이시죠? 여기 이론 범죄학, 범죄사회 학부 범죄사회학, 여기는 대학원 일탈과 사회통제. 요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버 버튼이고요. 여러분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제 마음 먹은 대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이제 또 많은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훨씬 방송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많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거야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또 이 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방송 없는 화요일 날 다행히 요 앞에 있는 그 공원 공사가 그 포크레인으로 저기 땅을 다지는 건 어제 다 끝났나 봐요. 보니까 포크레인은 잘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다행인 겁니다. 소음이 좀. 여기 어린이 공원인데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걱정이었던 거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떤 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와서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 어린이 공원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저기 운동기구 갖다 놓고 어떨 경우 풋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나쁜 게 아닌데, 우리 어린 새싹들을 위한, 어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적잖아요. 뛰어놀 그런 터를 어른들은 어디 저기 짐 같은 데 가서 받으면 되죠. 돈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여튼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된지 한번 보죠. 하여튼 여기 좀 그거 인조잔디 깐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고, 오늘 중요한 법 하나가 통과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인데요. 여러분 여순사건을 잘 모르시죠? 여순사건은 정확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여수 순천 전남 동부권에서 해방 이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및,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소위 말하는 빨치산들에 의한 학살도 있고, 군경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성격 가지고도 어떤 쪽에서는 여순 반란이다, 어떤 쪽에서는 여수 폭동이다, 아니면 어떤 때는 여순 봉기다, 의거다, 의거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이런.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는 11구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왜냐면 그 날이 그러니까, 이것은 4.3과 연결이 됩니다. 4.3을 진압하러 가는
국방경비대, 예전에 있었던 국군이죠. 그게 이제 여수 순천에서 이제 바로 제주도로 넘어가면 이제 진압하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고 이른바 군사 봉기를 일으켰던,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반란이다라고 하는 거고, 남로당에 의한, 또 반대쪽에서는 그것은 주가 아니고 어떤 뭐 이제 민간인 학살 쪽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사건 발생 7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게 전라남도니까 김대중 정권이 얼마나 그걸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 못하고 노무현 정권 때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이명박근혜 정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겨우겨우 해갖고 올해 4월 20일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행안위 전체위도 통과를 못했다가 2개월 만에 통과된 다음에 또 공전되다가 이제 법사위 통과되고, 이제 엊그제 25일 날 법사위 통과된 터에, 이제 법사위 통과되면 어차피 본회의 상정이야 뭐 바로 된 거, 오늘 되고, 가결이야 뭐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고, 또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행안위 간사, 이제 국민의힘 간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과는 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통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이제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희생자 유족이 또는 유족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법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특별법입니다. 사실 뭐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 14연대죠. 국방경비대 14연대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한 사건. 근데 그 사건 자체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좌와 우와 그리고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이 다 복합적인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사건에 이걸 했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저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이나 제 유튜브를 들으셨던 분은 저희 그 본향, 그러니까 저희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지만 저희 집안이 이제 전라남도 보성 쪽입니다. 집성촌, 배시 집성촌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이 좌우 대립, 이념 대립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됐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뭐 아버지도 연자제 걸렸었고, 저도 이제 뭐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꿈은 이제 공사, 파이터, 이제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87년 이전이니까 연사전제가 남아 있었죠. 물론 공식적인 연자제는 폐지됐지만 사실 뭐 군대 내에서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뭐 굳이 네가 뭐 연자제 있어 그런 건 아닐 테니까. 8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30몇 년 전 얘기니까 저도 다 잊고 지났고, 뭐 제가 나이가 52인데 30몇 년 전, 35년 전 얘기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랬단 얘기고, 저한테 나쁜 기억이 있고, 근데 저는 뭐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배씨 집안은 보성 가기가 두렵습니다. 왜냐? 형제들끼리 찔러 죽이고, 그런데 되게 흔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태백산맥에 나왔던 그런 이념 대립에 의한 형제 간의 고륙상쟁 같은 경우는 뭐 흔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래 태백산맥에 나온 얘기가 실제 여러 집안의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화 했다는 걸 이제 조정래 씨도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저희 집안이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가신 선친께서 남기신 여러 기록이라든가 이런 뭐 많은 것들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계속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 자서전 겸 이른바 넌픽션 자서전, 이걸 뭐라 그러나, 그런 걸 한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되게 희한한
왜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저희 외삼촌이 경찰 초창기 멤버라며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다. 되게 희한한 지방 같아요. 근데 희한한 지방이라기보다는 해방 이후에 저희 지방 같은 데가 사실은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뒤 잊고 살았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때까지는 몰랐고 20대 들어서야 이제 뭐 대충, 아니 10대 때도 외삼촌이 경찰을 하셨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 경찰의 근간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여명의 눈동자나 이런데 대한민국 경찰의 초창기 모습 많이 보고, 또 이제 대한민국 경찰사 같은 걸 보고, 또 경찰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걸 보면은 친일 경찰 노덕술 얘기 나오고, 또 거기서 아부했던 많은 부역했던 친일 경찰들 얘기 나오면서 초기에 독립운동가들 아니면 민족 지도자들을 암살했는데 여러 관련되어 있던 자들에 대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글쎄, 아마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외삼촌은 돌아가셨고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물론 대한민국 경찰사의 경찰 초기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기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 본관 앞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 이름이. 그 경찰에도, 군대에도 군번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마 그 정일번인가 최병덕이 군번 1번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좀 헷갈리지만 또 그들 중에 한 번 1번, 2번 이렇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찰에도 그 군번이 아니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 저는 알았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0명 안에 드는, 50번째 안에 드는 사람일 겁니다. 제 외삼촌이. 근데 희한하죠. 어떻게 연좌제에 걸려있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떻게 저희 어머니 집안과 연결이 됐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남기고 싶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서. 그래서 여러 기록도 찾고 뭐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됐나 보네요. 잠깐만, 문을 좀 닫아야 되겠네. 잠깐만요. 약간 뭐 귀찮긴 해도 뭐 공원 공사 한다는데 뭐 어쨌든 하여튼 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 속에서 과오를 반성하고 시정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든 아니면 공동체 뭐가 되든, 하여튼 뭐 제가 이 얘기는 뭐 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하면서 간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딱히 뭐 유튜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약간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그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고 또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을, 사실 그 외삼촌이 살아계실 때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얘기 쉽게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 답을 못 얻고 또 돌아가셔갖고 안타깝지만 뭐 그건 또 그분의 인생인 거고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제 자서전으로나마 한번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의 기가, 그래서 이제 이 여순 11.9 사건 특별법이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통과돼 갖고 아마 오늘 오후면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것의 초입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11구 여순 사건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나 양민 학살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미군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 북한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은 남로당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거 개입 없이 뭐 전혀 그런 부분은 아주 적고, 실제로는 어떤 이념적인, 남한 내부의 이념적인 대립에 의한 것이 더 컸던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뭐 군사 반란의 성격이 강했던 건지, 그건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일부의 어떤 자료를 정리해 놓고 또 향토사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실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객관적으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처럼 똑같이 과거에 우리 사회가 안 보려고 했고 또는 애써 잊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진실을 찾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찾는, 정체성을 찾는 그런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다 100%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학살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춘재 연쇄 사건은 또 똑같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던 그놈들이 아직도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그것을 이제 제대로 진상규명하는 방해를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퇴직 경찰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후배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그래서 엊그제 얘기했던 스트레이트에 나왔던 그 과거에 이춘재 8차 9차 사건을 조작했던 놈이 실제로는 뭐 버티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오히려 지금의 경찰이 그걸 은폐하기 급급한, 사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순 사건도 역시 관련됐던 국군 고위 장교들, 그리고 경찰의 고위직들, 얼마나 관련됐는지 모르죠. 관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었고, 물론 그 반대쪽도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월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학살의 책임에서 자익이어서 책임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로당 쪽에. 이것들을 다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 작업이라고는 하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시작 작업이죠. 이것이 몇 년 안에 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갈려 있는 거고, 또 제 외삼촌의 어떤 관련된, 명예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뭐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서를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죠. 분명히 친일 경찰의 과오들에 대한 경찰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했다고 했는데, 여태 뭐 김구 동상 하나, 경무국장 동상 하나 그 경찰청 앞에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그냥 그 증권 일부이지.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친일 경찰의 과오 역사, 그리고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일조했던 과거 경찰 순회급들, 고위급들의 과오들을 밝혀내지 않는 한 역사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죠. 그 뒤에 여러 가지 관련된 독재 정권도 있었고 군사 정권도 있으면서 그런 어떤 은폐되었던 것을 쉽게 드러나겠습니까? 쉽게 드러났으면 지금 법이 통과됐겠습니까? 지금 법이 통과된 거는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고,
상당 부분, 뭐 내 외삼촌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발언을 못한,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여순특별법이 여순사건특별법이 우리가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저 나름대로 소설이나마 제 자전적인 소설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중입니다. 제가 이제 완벽한 사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존해서 픽션을 감안해서 하는 거죠. 빠져나가려고 픽션으로. 어쨌든 오늘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예. 어제 분당 서현고의 김모군 사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고 또 유족들도 바라지 않는 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사실 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너무나도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무슨 뭐 문제집을 사갖고, 아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왜 문제집을 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극단적 선택, 자살자의 심리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너무 부끄러운 이런 방송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살자의 심리부검을 썼던, 뭐 제가 서정환 박사 얘기도 했지만은, 과거에, 그리고 이제 이 북유럽에서 자살자의 심리부검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데이터, 그리고 한국에 맞는 한국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런 거를 실제의 변사사건 현장에 도입해서 현장 분석, 그리고 행동 분석 플러스 자살자의 심리 분석과 연결해서 그런 지표, 행동들을 추적해서 거기에 맞게끔 근거로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자살이든 자살이 아니든 구체적인 데이터와 행동 분석에 따라서 전문적인 언급을 해야지,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은 이 죽은 학생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한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한 거는 경찰이 많이 증거를 찾았을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바가 없습니다. 그건 뭐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신뢰를 하고, 이제 여기서 연결됐던 그런 거죠.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수능 특강 서적 5권을 사고 등등등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그 자살자의 심리 부분을 어떤 나이대, 성별, 그리고 그가 처한 가족, 사회 환경 등등과 구체적인 데이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아주 일반적으로 뭐 자살자는 이렇다, 이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전조증상이겠, 전조증상 당연히 있죠. 전조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어떤 전조증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즉 전조증상이 마치 모든 자살자 때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도 그건 비전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조증상이 있지만 사실 보통의 사람으로 판단되지 못하는, 캐치 못하는, 그건 사실은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얘기가 진행돼야죠. 즉, 자살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나이대, 어떤 성별, 어떤 사회 환경, 어떤 가족 환경 등등의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의 경우는 어떤 유형의 전조 증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 누구한테 얘기했을 것이다. 누군 얘기 못합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지나가는 네? 심리학 개론만 들은 사람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고 명예도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어떤 나이또래이고 성별이 그렇고 가정환경이 이렇고 이런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에 이런 정도의 전조 증상의 빈도, 강도가 제기됐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보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특별한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 일상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각각 구분을 해야죠. 그래야지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개나 소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보면은 그게 무슨 그러니까 단 1도 그다음 선택을 분석하는 전진을 못하는 거죠. 늘 제가 서정환 박사의 심리부검 얘기도 하지만 또 북유럽에서 나왔던 자살자의 심리부검 쪽에서 말하자면 실제로 유서를 남기는 경우는 20%도 안 된다. 80% 넘게 유서 자체가 없다.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 등등등.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오는 여러 사실 되게 허술한 그 빈약한 지식과 빈약한 전문성, 허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엉뚱하게 떠들어대니까 그거 자체가 적지 않은 사람들한테 음모론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강 사건도 그렇고 다 이전 사건도 그렇고 많은 변사 사건에서 어떤 면에서 정확히 전문가들이 짚어줘야 될 부분을 못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오히려 호기심 쪽으로만 가서 집단 관음증 쪽으로만 가서 그것을 제대로 의제 설정을 못 해주니까 지들도 허부적거리다가 결국은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이 돈벌이에 급급한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의해서 놀아나게 돼.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왔죠.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라는 걸 깊이 고민해 봐야죠. 레거시 언론들의 전문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때는 선택 사건을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도 지들도 합의가 안 됐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때 선택인지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 그 선택을 쓰면 안 되죠. 다만 경찰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한도 내에서 보도를 하고 그런 한도에 가정법을 써서 보도하고 어떤 선택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런 어떤 좀 정성을 그런 디테일한 형태의 것이 진행이 돼야지 음모론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그등의 선택을 줄이는 예방하는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로 보도하고 이따위 허접한 어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의사 이런 거 얘기를 하게 해서 이 기사도 엉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버들이 음모론으로 뭐 돌아올 수 있다. 지들은 얼마나 잘해서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섣부르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부분은 지양해야 되죠. 예를 들면 아니 죽을 사람이 책을 사?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과거 사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옛날에도 뭐 있어, 이따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례, 전체 몇 건 중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서 실제로 지금 바로 그대 선생님 하기 전에 뭘 얼마나 샀다, 소위 말하는 폭풍 소비를 했다, 아니면 쓸데없는 어떤 물건을 샀다, 그 심리는 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따위 얘기를 가지고 이 전문적인, 이건 오히려 음모론을 부추기는 거죠. 오히려 음모론자들한테 소스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 건, 안타까운 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아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극단의 선택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나왔던 여러 언론의 보도 태도, 그리고 그 보도 태도의 소스가 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허접한 논리들, 빈약한 근거들, 결국 그것들이 음모론을 양산시키는 것이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종배하고 헬마우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 하대요. 저는 뒤쪽 부분에 들어가고 전 내용은 잘 못 들었지만 맞습니다. 섣부른 음모론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사회를 망치는 길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레거시 언론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하고 있느냐? 당신들은 얼마나 KBS, MBC, SBS, YTN 여러 소위 국민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는 언론들은 제대로 된 이런 변사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설정해내고 있느냐? 스스로 반성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도 안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나중에 하다가 유튜버들이 음모론으로 돈벌이 하니까 막 손가락질하는, 그건 누구 못합니까? 네? 그 정도로 하라고 국민들이 공적인 어떤 공기로서의 언론에 그걸 줬습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또 그렇고 한강 사건도 그렇고 언론의 기존 레거시 언론의 통렬한 각성을 좀 촉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발표가 되고 경찰 발표가 되고 7월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어떤 방식의 이 심리부검에 의한 행동 패턴, 그리고 그것이 실종 패턴과 가출 패턴과 연결해 갖고 그 집행 행동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김모 군의 명복을 빌면서 일단 경찰 발표를 기다려보고 그 뒤에 그걸 가지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단 유보. 아직 경찰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예. 어쨌든 사실 경찰도 이런 형태의 흘리기는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히 공보관에 의해서 홍보 담당자에 의해서 딱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는 정보가 모든 수사관들한테 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흘려갖고 이전에 나쁜 버릇, 예?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 발표가 된 것이 아니니까요. 자,
노,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전 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내년 1월에 시행되니까 후속 조치로서 이 얘기 듣고 사실 내용을 보는데 너무나도 허접하고 처참해갖고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대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제로는 다 빠져나간다. 그런데 법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 조직을 늘려갖고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양아치 짓을 고용노동부 산재 전담 조직 확대 개발 이런 짓 많이 합니다. 공무원 놈들이 뭔가 좀 어떤 건이 들어오면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뭘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인력 돈 더 줘. 우리가 이렇게 할게. 실제로는 지금에 있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의 권한과 인력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나쁜 놈들이죠. 자, 산업안전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유예되고 또 실제로 뭐 형량이 너무 낮고 재벌들 다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들. 근데 결국은 이번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런 직제 개편안, 정원 확대, 공무원 확대예요.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말하는 거 그거죠. 뭐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정책 수립, 예방 지원 기능, 건설 현장 내 밀착 관리 담당 조직 인력 확충, 그래요. 조직 인력 확충을 한다고 해요. 문제는 지금 조직 인력 확충이 부족해서 지금 중대기업처벌에서 이 많은 산재가 나오는 건가요? 모르잖아요. 왜? 인력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있는 고용노동부의 인력 그리고 근로감독관들이 얼마나 있고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교육은 어떻게 됐는지, 그럼 평가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평가 작업도 없고 지금 근로감독관들은 다 개판으로 다 사업주 편 들고 있고 노동자들은 거의 뭐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밀착 뭐 관리 담당한다고 하면 걔네들 똑같이 되겠죠. 걔네들이 노동자들 위하겠습니까? 기업을 위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도둑놈들을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에서 예를 들면 예방지원, 과로사 같은 뭐 기능 확충 등등 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의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 의해서 맡겨갖고 지들이랑 그 밖을 공유하고 있는 허접한 교수란 그런 새끼들 말고 결국은 사실 같은 식구들이죠. 전 공무원이었던 애들. 그러니까 뭐 위주 맡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새끼들 말고 진짜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실제로는 늘릴 필요 없다. 지금에 있는 인원을 전환시키면 된다. 라고 하면은 굳이 인력 충원 필요 없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지금에서 안 되는 게 청으로 했을 때 독립했을 때 된다는 어떤 근거는 뭡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실무 인력이 없습니까? 그런가요? 지금 이 개편안으로 해서 현장 지도감독 106명이 더 추가 투입되고 뭐 35명이 증원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의 산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들, 소유자들, 소위 말하는 이 오너들, 그놈들을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현장에 감독할 수 있는 뭐 감리를 감독하든 뭐든 현장 감독하는 인원들이 전문성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현장 대응도 못해. 그리고 가도 걔든 중립적이지도 않아.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감독을 확대한다고 해요. 확대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노동무덤들이 꼼수만 계속 써갖고, 이따위로 할 거면 사실 고용노동부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예 그냥 고용부만 낫습니다. 노동부가 필요 없죠. 노동부 무슨 노동부 필요합니까? 고용부서만 두고 노동청은 노동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쪽으로 뽑아서 지방자치로 뽑아버리거나, 아예 현장 감독으로 다 싹 중앙정부에 있는 노동 물력들을 싹 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지금 한겨레 기사거든요. 그냥 한겨레도 마찬가지지만 받아쓰기. 그냥 노동부가 이런 산업안전보건청에 신설한다라고 하는 사실, 팩트 전달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얘네들이 이런 걸 하고,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러프하지만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노동부에서 공보관들이 던져준 기사 그대로 거의 다 따옴표예요.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복붙이지. 참 언론들이, 참 기자들이 대가리가 썩어갖고 이따위로밖에 기사를 못 써대니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선진 노동자들 해결되겠습니까? 한심하죠. 공무원 놈들도 한심하지만 기자들도 한심한 거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환경범죄, 환경정치기본법이 또 시행령이 되는데, 환경범죄에 대한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대요. 좋습니다. 그죠? 근데 환경범죄 얼마나 좀, 의성의 쓰레기산, 그 CNN에도 보도된 거 보셨죠? 마을 뒷산에 쓰레기가 막 수백 톤 넘어, 수만 톤 넘어. 그거 그대로 되도록 공무원 놈들이 코빼기도 안 보인 거죠. 너무나 허술했고, 그 걔들 잡아봤자 벌금 좀 받고 기껏해야 1, 2년 징역 살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다 국가가 물어내야 되고, 그 쓰레기. 그리고 지금 환경기본법의 문제가 뭐냐면, 환경보전중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만 수도권이라든가 이런데 종합개발, 흔히 말하는 녹지에다가 주택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주택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보다 주택 문제가 더 급해. 그냥 편법으로 다 깔아뭉개고 아파트 때려쳐. 여기 일산도 보면은 여기 간척지 매립지에다가 원래는 킨텍스 옆에 다른 어떤 산업 기반 시설 실려고 했는데, 정치인이 바뀌면서 지금 50층 넘는 아파트가 지금 쓱 들집에합니다. 완전 배드타운이 되는 거죠. 교통으로 난리 납니다. 즉, 종합적인 형태의 환경보전 계획과 국가의 이 주택개발 계획의 합리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딱 그냥 뭐 환경 위반 사실을 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응? 자,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환경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놈들이 또 딴 법인 만들어서 또 똑같은 걸 짓을 해.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법인들이 환경범죄를 못 저지르게 애초에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개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그것은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공개를 다 하도록 하는, 그러면 되는 거를 되게 이상한 엉뚱하게 뺑뺑 돌려갖고 홈페이지 게재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도 안 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애들도 이상한 거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홈페이지 공개해야 되는 거.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고 정작 중요한 환경기본법과 국가의 그 어떤 택지개발 관련된 거, 그리고 환경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그리고 환경범죄를 누가 어떻게 단속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환경범죄에 단속하는 주체, 환경범죄 특별사법경찰,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환경범죄에 대한 형량, 그리고 보통 환경범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든가 개인이 하기 어렵죠. 그죠?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이 경제 논리에서 막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훼손되는 것, 이런 부분들, 이게 핵심 아닌가요? 환경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사실 쓸모없는 인간들, 환경부도 없애야 되고 노동부도 없애야 되죠. 환경부도 이따위로 할 거면 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방해부죠. 이게 환경훼손부죠. 답답한 인간들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보건경찰, 환경경찰 뭐 이런 그런 것만 하냐? 공정경제 경찰 뭐 경찰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꾸로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애들의 전문성은 있습니까? 보건범죄에 대한 수사하는 애들은 의료범죄 전문성 있습니까? 전문 부서는 있나요? 오히려 일반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권한도 없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하다가 결국은 검찰, 일반 검사라든가 이런 데 넘어가서 흐지부지 돼서 제대로 입증도 못 해갖고 재판 가면 무죄 받고 오히려 면죄부안 주는, 도대체 얼마의 사건이 수사되고 있으며 그들이 어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 유죄율이 있으며 그게 얼마만큼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가에 대한 건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누구 말대로 손에 장을 지지죠. 그죠? 그런 것도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보고 경찰 만능주의자, 환경경찰, 뭐 보건경찰, 의료경찰. 아니, 그럼 내게 얘기 전에 뭘 해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결과를 국민한테 상세히 공개를 해라. 어떤 환경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문 역량이라든가 다 좋게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국토는 썩어가고 있고 산재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가진 놈만 배가 디륵디륵 쉬는, 그런데 그거 막자고 환경경찰, 의료경찰, 보건경찰 그 얘기했다고 나더러 경찰주의자라고. 에라이 새끼들. 어쨌든 오늘 유승민 국민의힘 그 정치인 이제 대선 후보 나오시겠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재형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은 사정기관, 검사, 판사들은 정의를 얘기하지만 과거에 논의 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맞습니다. 그거 틀리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나가 죽게 생겼는데 왜 윤석열을 30% 이상 지지를 할까요? 유승민 후보는 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바보라서? 말하자면 결국은 일종의 그 지금의 정권의 불공정한 것 때문에 공정한 어떤 정의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뜨고 있다. 맞죠?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자기는 경제를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업가 출신이야.
기업 프렌들리하고. 근데 현재 뭡니까? 삼성한테 뇌물 받아서, 그죠? BBK 사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금 거의 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지금 감옥에 있나요? 지금 잠깐 나왔나요? 어쨌든 대법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죠? 뇌물도 받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부터 시작해서 경제대통령으로 표방해서 청계천 복원했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로 경제대통령의 효과를 보여줬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답을 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과 최재형이 안 된다는 거 이전에 경제대통령이 맞는데, 그럼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가에 대한. 근데 본인은, 정작 유승민 본인은 실무를 해본 적도 없는 경제학자 출신 아닙니까? 경제학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뭐가 좀 안 맞아. 그죠? 맥락이 안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30년 넘게 검사만 했고 30년 넘게 판사만 했던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건 사실 매우 위험하다. 일종의 또 맞는 얘기기도 하고, 사실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참모들이 옆에 있으면 사실 그것도 또 비판받을 수,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뭐가 됐든 스스로를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 정책이든 아니면 자신의 도덕성이든,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는 거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거고 그걸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 사람들, 그거를 가지고 해도 쉽지 않고, 또 본인이 밝혀야 될 도덕성 문제 등등. 과거는 중요합니다. 왜? 과거를 잘못 해석하면, 아까 여순 사건 보십시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돼요. 계속 역사가 정리가 안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경찰 치안점검에 대한 깜깜이 인사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과거에 뭘 했는지, 실제로 경찰인데 어떤 사건을 어떤 지위에서 뭘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한 얘기가 없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좋아, 검사 임명돼서 무슨 사건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고 여기까지 왔어. 다 검증을 받아야 되죠. 또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그건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윤석열 엑스팔이든 뭐든. 즉, 공정과 정의의 문제는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질서, 미래에 대한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수의 기득권자가 경제 성장의 과실들을 독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도 확대되고 분배도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사정기관에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해왔는지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검증을 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경제대통령 말씀하셨길래 유승민 후보의 경제 공약 하려고 봤는데 별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뭔가 대단히 뭐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별거 한 거 없어요. 다만 이제 할 거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내셔야죠. 지금 같은 그런 별거 아닌 남들 다 아는 공약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스스로를 알라. 본인 자기 스스로를 알라.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이따 오후에
뭐 시간 되면은 또뭐 실방을 하던 아니면 내일 안 되면 내일 뭐 편파 막장 난장 토론을 타시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